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강인데요. 자, 양도소득세 우리 신고납부 09번 양도세 신고납부를 보기 전에 그 앞에 우리 배웠던 거, 자, 제가 조금 더 그 설명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양가로 6번이요.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있죠. 자, 앞선 시간에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읽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만 요 예를 한번 통해서 제가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교재 기본서에 빠진 내용 요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핵심으로는 이런 앞선 강의에서 키핵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요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월 1일부터 만약에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12월 31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요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마이너스 4천이요. 양도 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러는데 또 만약에 이 사람이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건물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발생했습니다. 1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비상장 주식도 팔았습니다. 뭐 파생상품도 뭐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그러면 좀 더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물도 팔았고 또 그다음에 파생상품도 그렇고 주식도 한번 더 팔아보겠습니다. 자, 소득금의 구분 계산 거기에 파생상품을 제가 추가하라고 했었습니다.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이 사람이 이 시점에 비상장 주식도 팔았는데 양도소득금액이 2천만 원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파생상품도 또 팔았어요. 파생상품도 금융상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도 팔았는데 양도소득금액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까지요. 더 이상 양도한 거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세율은 건물 얘 양도세 세율이 6에서 38% 세율이 정도는 내고요. 그다음에 토지는 양도세 세율이 50% 정도 내고요. 만약에 건물의 경우에는 양도세 세율이 이게 만약에 건물의 경우에는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양도세 세율은 여러분 70% 그다음에 50% 또 40%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6에서 38% 과세표준금액 크기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비삼용 토지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또 자, 우리가 투기지역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이나 비상토지 양도했을 때는 여기 기본세율에다가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얘네들은요 세율이 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먼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 기타라서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건물하고 여기 봅니다. 건물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천 여기에 자, 결손금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건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곳에서 먼저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자, 얘하고 결손금 통산하니까 마이너스 3천입니다. 양도세 안 내겠죠? 건물 양도세. 또 자,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곳에서 얘네들끼리는 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곳에서 먼저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미공제분이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곳에서 결손금 통산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토지 요 소득금액하고 요거하고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마이너스 1천이죠? 예, 자, 그러니까 양도세 또 토지 양도세도 안 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식과는 얘네들하고 주식과는 결손금을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또 파생상품하고도 소득금액 구분해서 계산하고 얘네들 결손금 통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과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공제된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미공제된 결손금은 자,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고요.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은 또 그다음에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냥 이대로 소멸해요. 근데 시험에서 뭐 5년 범위 내에서는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자, 이거 그냥 결손금은 자, 다음 연도로 2월 하지 않고 세율별 공제에 의해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읽은 얘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하여튼 딱 이겁니다. 자, 부동산 등과 또 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 발생했을 때 통산하지 않는다는 거. 또 자, 얘들 같은 애들끼리는 자산들끼리는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곳에서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곳에서 결손금 통산한다는 거. 또 하나 이제 미공제된 결손금은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고 또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렸고 이제 09번 양도세 신고납부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이 신고납부요. 예정신고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강의장에 보면요. 자, 우리 오프라인에서 이제 강의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일찍 올라오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저 어떤 학원들은 치열합니다. 여러분 자리들이 그 구식원에서 치열하게 막 자리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점점 막 그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일찍 오고 막 그럽니다. 2시간 전에 와가지고 막 좋은 자리 잡기 위해서 오고 막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남녀 수강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요. 그랬을 때 남녀 수강생들이 짝이 돼가지고 이제 앉다 보면 계속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요, 갑자기 이제 중년의 남녀 수강생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누가 더 깜짝 놀랄까요, 여러분들? 자, 남자 수강생과 여자 수강생이 누가 깜짝 놀랐냐면, 자, 남자라고 대부분 여자들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성 수강생 쪽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뜁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럽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게 무슨 아무 관계도 아니. 서로 동문수학하면서 지금 같은 기수 동기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독고해서 같이 합격하고 실무에 나가서도 독고 협력해야 되는 그 짝이지 무슨 아무 관계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오다 가다 뭐 좀 모르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자,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관계냐를 아셔야 돼요. 예정신고납부라는 것도 안 해도 가산세고 확정신고납부라는 것을 안 해도 가산세. 그럼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자, 양도세는 이제 신고납부 하는데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를 있다는 거. 먼저 자, 1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봅니다. 먼저 예정신고요. 양가로 1번은 읽어보시는 거고 양가로 2번도 예정신고 의무자 읽어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연히 자,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줄 긋어놓고 줄은 어디를 그었냐면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적용한다는 거 밑줄 쫙이요.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용비를 뺐더니 가필차 양도차익이 빵이에요.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이런 경우에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일 때는 예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예정신고 기한 및 제출 서류인데 여러분 예정신고 기한만 알면 되는 거지 제출 서류는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공시법에서나 첨부서면이 중요하지 세법에서는 제출 서류 이런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참고고요. 그 다음에 양도자산 봅니다. 자, 그 표를 보시면 양도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며칠이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로 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일은 음력 1월 25일인데 제 생일은 음력 1월 25일입니다. 음력 1월 25일. 음력 1월 25일 날인데 양력으로 그냥 귀찮으니까 환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25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자,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냐 그러면 양도일로부터 2개월. 그래서 3월 25일 이거 아닙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서술용어 나왔을 때도 말일을 잘 봐야 돼요. 양도일이 자 1월 25일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자 말일로부터 말일이니까 3월 30일이죠. 네, 3월 30일 왜 나와? 30일이죠. 1월 31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 3월이 왜 자꾸 나와? 이거 1월. 자, 31일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자, 3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정신고 기한, 여러분, 이렇게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여기 자기 생일로, 본인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 한번 구해보십시오.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에요. 반드시 잘 알아둡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양도하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표를 보시니까 다만 또 밑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양도로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이 아니라 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는데 이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 허가구역인데 허가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요. 그럼 원칙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는 대금 청산일을 양도일로 하는 거죠. 양도 및 취득시로 하는데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대금 청산일이 만약에 자 3월 만약에 10일이라고 쳐요. 허가일이 4월 만약에 4일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 대금 청산
전에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은 언제냐 그러면 자 대금이 청산됐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만약에 양도에 속한다 말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를 한다. 어떤 성질 급한 사람이 3월 만약에 15일 날 자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했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여러분 허가를 못 받으면 완전 꽝이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못 받으면 완전 꽝인데 그러면 자 양도세 낸 거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로 골치 아프니까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자산은 자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허가일이 계약이 완전히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4월 4일이 허가일이니까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5, 6월 30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교재 여러분요. 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주식 등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데 1년을 4, 3기로 나눕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눠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월 25일 날 만약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그러면 1월 25일이 속한 분기 말일은 1, 2, 3, 3월 30일이죠. 그때 3월 분기 말일 3월 31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4, 5월 31일을 자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반드시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 기한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 표 아래 이어지는 동그라미 1번, 2번 이 제출 서류 있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세법은.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예정신고 납부는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양가로 5번 예정신고 산출세계 계산도 여러분요. 요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고 이걸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 번 자산을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고 기납과세 빼고 이런 것들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따가 제가 설명드린 것을 듣고 자 이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양가로 6번 예정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인데 양도속세 예정신고납부도요. 불성실했다. 자 예정신고기한데 신고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우리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했습니다. 신고 불성실가산세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 했죠,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자 1월 25일이 만약에 부동산 양도일이에요. 예정신고기한 양도를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3월 3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 불성실가산세 부정무신고 부정과세 신고는 40% 깔아놓죠. 그 다음에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 가산세 20%. 자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만약에 과소 신고했다. 그러면 10% 이렇게 해서 깔아놓고 이거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성 가산세.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일일 얼마? 0.03% 즉 만분의 3율로 가산된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입니다. 자 확정신고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양가로 1번 읽어보시는 거고 양가로 2번 확정신고 의무자 있죠. 이 확정신고 의무자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확정신고 의무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은 읽어보시는 거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에서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는 거주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곧 이어지는 얘기의 밑줄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밑줄이요. 아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 가필, 차장, 소기, 과 구했는데 과세 표준이 빵원이에요. 또는 결손금 발생해서 그런 때도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양가로 2번 확정신고 의무자에서 동그라미 2번. 자, 요거 밑줄입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그럼 틀려요. 원칙적으로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당연도의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니은 디귿번은 줄 긋지 말고 이것도 의미는 똑같은 거라 기억번만 줄 그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금방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일단 양가로 3번으로 계속 넘어가서 확정신고 기한을 봅니다. 그 표를 보시니까 확정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그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시험에서 뭐 유치하게도 최근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바꾼 적도 있습니다. 아니고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연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라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자, 예외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국토기획행위 이용이라는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요. 자, 그러니까 대금 청산되고 허가일이 나중입니다. 자, 그럴 때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자, 여기 비춥니다. 허가일,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는 거예요. 자, 허가일이 속하는 날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아까 예정신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확정신고도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니다.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해서 양도소득 3천만 원에 대해서 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러분 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 했어요.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서로 불편하게.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봅니다. 이 사람이 건물을 또 양도했어요. 토지를 이번에 양도했다고 하겠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발생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인세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자, 만약에 이게 비례세율 대상이다. 그럼 뭐 상관없어요. 비례세율 대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누진세율 대상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비례세율 대상이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둘 다 50%씩 양도소득세 세율이 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3천만 원 곱하기 50% 하든 또 2천만 원 곱하기 50% 하든 계산해서 합한 거하고 합친 금액 5천만 원 곱하기 50% 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누진세율 대상이에요. 보세요. 자,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죠. 과세표준 금액이 이만큼일 때 세율이 이만큼 정됩니다. 근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자, 과세표준이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이 달라져요. 이럴 때 자, 마지막에 자, 이것을 예정신고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위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요. 이거 합산해 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 뭐 더 이상 양도한 거 없고요. 그럼 그 다음 연도 확정신고를 뭐하러 또 해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걸 합산해서 하지 않고요. 자, 합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 또 요것에 대해서만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요. 합산하면 세금 계산 달라지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자, 세금을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합산해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없다고 드리고 다만 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같은 것을 여러 번 양도하거나 그랬을 때는 여러분 마지막에 합산해서 이것을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납부 자체는 앞서서 납부한 세금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뭐 시험에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 양가로 5번 이런 거 읽어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3번의 납세 의무 편의제도로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할 납부가 나오는데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이제 물납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16년부터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양도세는 물납이 허용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는 물납 허용되지 않고 근데 분할 납부는 허용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요 사유봅니다.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저 여기부터 비춥니다. 예정신고 납부세액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각각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요 밑줄이요.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납부할세가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는 융쾌해달라고 하는데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500만 원 초과합니다.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재산세, 종부세랑 달라요. 그 다음에 거기 화살표 표시를 보니까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확정신고납부 시는 물론 예정신고납부 시에도 적용됩니다. 뭐 양도세 분할납부 예정신고납부할 때는 분할납부 안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분할납부 기간을 보면 양도소득 과세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자, 몇 개월이네요?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45일,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양도세도 몇 개월? 2개월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1월 25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예정신고기한과 분납기한을 구해봐라 그러면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네 3월 30일입니다. 그러면 분납기한은 언제냐 그러면 이때부터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자, 예정신고 납부할 때는 분납기한이 5월 31일이 자, 분납기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납기한 여러분.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1월 25일 날, 자, 이렇게 어떤 날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 기한과 분납기한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처리 기준을 보면 동그라미 3번 분할납부 가능액을 보면 납부할세기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납부할세기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원래 납기내는 최소한 1천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도세 만약에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4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400만 원이면 최소한 자, 원래 납기내는 최소한 얼마요? 자,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최소한 1,000만 원을 깔아놓고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1,000만 원 납기내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납기한 내 얼마요? 최대 4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2천만 원 자, 요거 저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나눠서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최소한 납기내는 얼마? 1,000만 원을 깔아놓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1,000만 원 깔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8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다?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최소한 납기내 1,0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자, 그래서 1천만 원 초과하면서 자,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1,000만 원 최소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니까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이 50% 이하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3천만 원이다. 그럼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냐? 얼마예요? 절반까지요. 그러니까 얼마? 1,50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양도소득세 과세평가세액의 결정 경정 같은 것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다만 자, 이런 거 우리가 결정할 때 경정할 때에도 관할 세무상도 이런 거 실거래가로 이제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 또 경정 이런 거 잘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결정한다고 하고 또 고치는 게 경정이고 자, 또 고치는 게 재경정입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결정 경정 방법 찾으셨습니까? 결정 경정 방법을 보면 실거래가액자로 경정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상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평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요. 자, 결정하는 경우에 실거래가로 자,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그래서 밑줄 거기요. 자, 납세지 관할 세무상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평가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양도가 필요한기는 자, 실지 거래가에 따라야 한다 밑줄이요. 결정 방법 등기부 기재가액 되는데 납세무자가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신고를 안 했을 때 얘기인데 요거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자, 봅니다. 신고 납부를 했는데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납세무자가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할 세무상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번째 줄 보니까 납세지 관할 세무상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실거래가에 불구하고 여기 밑줄입니다. 등기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 기재된 거래가액인 등기부 기재가액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과세평가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밑줄이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 안 해. 그럼 과세권자가 다시 결정을 합니다. 세금 계산하는데 뭐 어떻게 결정하느냐? 실거래가로 결정합니다. 근데 신고 안 했을 때는 실거래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하면 다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등재가 되니까. 근데 다만 여기에 이제 추정이니까 물론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 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이 등기부기재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자,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6번 경정 방법. 과세권자가 확인한 실질거래가 자 납세무자 신고했는데 탈문 오류 있는 신고를 했어요. 잘못 신고했어요. 그러면 자 고쳐야죠. 어떻게 고치느냐? 자 봅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거래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서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한 때는 그 확인된 가액을 자그 실거래가를 확인해가지고 고쳐야 되겠죠. 그 확인된 가액을 미출입니다. 계속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 과세액을 경정한다.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확인된 거래가액으로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한다는 거.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한다? 매, 감, 환, 기요.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추계 결정한다고 했어요?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상가액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거니까 이번에 양도가액 불분명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자세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결정경적 통지 같은 거 필요 없고 양도소득세 가산세요. 자 당연히 적용되고요. 기장불성실 가산세 이런 거 그냥 참고입니다. 이런 것까지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징수와 환급 이런 것들도 되게 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 그 양도소득세 부가세입니다. 원칙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없어요. 지방소득세가 여전히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에서 여전히 함께 양도세를 신고 납부는 하고 있어요. 자,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의 약 10분의 1 정도의 세율을 중에서 여전히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납부합니다. 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근데 독립세로서 신고 납부하는 거지 부가세로서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고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 다만 예외적으로 감면받았을 때만 미수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가 몇 프로로? 20%로 부과됩니다. 원칙 양도세 부가세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는 국내자산 양도를 다 봤고 자 10번에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입니다. 몇 전에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가 시험 문제 나오긴 나왔었는데 독립화 문제로요. 자세한 내용이 25회 시험 때 나왔었어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이 또 뭐 출제될 까 독립화 문제 출제 가능성은 낮고요. 국내자산 양도와 묶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 종합 문제로서 지문 한 줄씩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납세무자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납세무자 여러분 보시면 국외 그 2번에 그 국외의는 참고고 자 2번 납세무자입니다. 국외 밑줄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무자는 여기부터 포인트입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자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5년 여기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5년 3년으로 바꿔서 시험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5년 이상 국내 주소 거소를 둔 거주자만이 해당한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거주자 그러면 항상 싸이를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싸이는 5년 이상 우리나라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본명 박재상 싸이는 자 거주자입니다. 근데 그래서 싸이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 국외에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5년 이상 주소 거소 준 거주자니까. 근데 비거주자 팥가수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요.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도 국내 소득은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거주자가 국외 소지하는 자산 양도했을 때는 당연히 납세 의무 없고 거주자야 되는데 거주자도 그냥 거주자 아닙니다. 4년 국내 주소 거소 있는 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몇 년? 5년 이상 주소 거소든 거주자만이 납세 의무 있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요, 뭐 과세대상 같은 것은 국내산 양도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국내산 양도에는 등기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국외산에서는 등기를 요하잖아요. 부동산 임차권 같은 거 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다. 국내산 양도. 근데 국외산은 등기 여부 관계없습니다. 왜냐? 등기도 관련한 것은 적용이 없는데 등기제도 우리나라 같은 등기제도가 있는 나라는 사우스 영어로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어 자신 없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재팬, 타이완, 디 엔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른 방식으로 공시하니까 등기와 관련한 내용이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이번에 자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미등기 양도산을 포함한다 매출이에요. 그래서 등기와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 원칙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실거래가가 없을 때 시가를 적용한다는 거. 거기 양가로 2번 시가에서 양가로 1번 밑줄이고 실거래가로 하고 양가로 2번 시가요. 양도항 시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에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항 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는 거 밑줄. 그리고 이어지는 단서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원칙 실거래가로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자,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한다는 거.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양도소득의 필요비 계산 같은 것은 뭐 참고적으로 또 역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차익의 외환산 6번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자, 기준환율 또는 최종환율 거기 그 부분을 밑줄입니다.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자,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달러나 파운드나 엔화를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해야 되잖아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금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밑줄 쫙이요. 자, 포인트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이걸 갖다가 양도일 현재로 바꾸면 틀려요.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자, 양도가액 및 필요금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뭐 25회 시험 때는 이것을 옳은 지문으로 해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를 양도일 현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또 읽어보면 됩니다. 뭐 기본공제나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 세율을 양도세 8번 세율 위에 그 보니까 화살표가 있죠. 양도세 기본공제는 국내산과 별개로 구분해서 공제하나.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국외산 양도시에는 장기 공제 안 해줘요. 근데 자, 양도세 기본 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줘요. 그래서 자산의 보유 여부, 등기 여부, 등기 여부랬어요.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어요. 등기 여부, 등기 여부는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등에 관계없이 국내든 국외 자산이든 싹 다 깔아줍니다. 기본공제는. 하여튼 등기가 되는데 뭐 안 된다 그러면 다 틀립니다. 양도세 세율을 보시면 자, 뭐 주식 같은 건 필요 없고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세율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38% 종합소득세 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 종합소득세 세율에 여러분이 그 가로해놓고 6에서 38% 요거 초과 누진세율,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요게 적용돼요. 기본세율. 그래서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 무조건입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뭐 토지를 건물을 양도했는데 1년 미만 보유했다고 해서 50%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6에서 38%입니다. 국외산 양도의 경우는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납부세액 공제 같은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액 공제 방법, 자, 이런 거 세액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 필요금비 산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양도세 부과할 때 자, 빼줘야 되겠죠. 그런 얘기 읽어보시고요. 준용 규정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뭐 참고적으로 물납 같은 것은 여러분 물납은 준용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이나 나미비아 공화국의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한다. 골치 아프잖아요. 자, 그러니까 물납은 안 돼요. 국외자산 양도시. 근데 분할 납부는 돼요. 나눠내기만 하면 되니까. 물납은 허용 안 된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준용 규정에서 분할 납부는 있는데 그 양가로 이번 준용하지 않는 규정에서 보면은 등기와 관련한 거 적용이 없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8번에 물납 같은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넘기시면 03장, 제3장 기타 국세가 있습니다. 제3장 기타 국세. 자,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자, 보시면 되고 소득세 그 개요가 총솔에 관한 것은 제가 앞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와서 자, 소득세 총솔 한번 봤었고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 부동산 임대소득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소득세 디귿번 계산 구조가 있고 그 아래엔 이 부동산 임대소득 있죠, 여러분들. 자, 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봅니다. 여러분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범위인데 부동산, 우리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 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임대업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한 문제가 이제 계속 출제돼 왔었는데 26회 시험만 안 나왔지 계속 또 최근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뭐 21회 시험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이요, 여러분들 의의를 여러분들 의의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거고. 양가로 2번을 한번 봅니다. 양가로 2번을 보면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입니다. 어떤 게 부동산 임대소득이냐. 이 범위하고 비과세가 중요해요. 그랬을 때 범위 자, 그 바탕세 그냥 박스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 자, 뭐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 또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 이런 것들이 부동산 임대소득인데 동그라미 1번에 여러분 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요. 동그라미 1번. 자, 그래서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를 대여함으로 발생한 소득인데 이것도 시험에서 여기서 부동산 상해 권리가 어떤 거냐 알고 있는지를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등의 그 정착을 말하며 자 부동산 상해 권리는 밑줄입니다.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를 보니까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지역권과 지상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지역권과 지상권 대여 소득은 기타 소득이에요. 반드시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상해, 부동산 위의 권리로서 이거 부동산 임대 소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이나 지역권 대여 소득은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포함하지 않으면 부동산 임대 소득의 대상이 아니라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는 거. 자, 여러분 꼭 밑줄이고 그래서 부동산 상해 권리가 어떤 건지를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사업 소득이다. 땡입니다. 사업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입니다. 자, 대여라는 거, 자. 니은번 동그라미 니은번 대여라는 것은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대가받는 건데 자, 이 밑줄은 뭐 대여 방법 제한하는데 여기 밑줄이요. 자, 따라서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광고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 대가 받는 것 이런 것도 부동산 임대소득 즉 사업소득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대여권 소득도요. 무슨 그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이런 거 전광판 뭐 이런 거로 무슨 뭐 이렇게 대여하잖아요. 그 뭐 기지국 같은 거 이런 거 통신 기지국 이런 거로.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거기 봅니다. 표를 보니까 소득세법상 부동산 및 부동산 상해 권리 관련된 소득의 구분 그래서 토지건물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자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요. 자 전세권 자, 요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리고 양도하면 전세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 근데 지상권, 자, 지역권 대여소득은 뭡니까?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지상권과 지역권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고요. 자, 근데 지상권은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인데 지상권 양도소득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잖아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양도했을 때 양도세 대상이 되고요. 근데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요. 지역권은 대여했을 때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 대소득은 기타 소득이라는 거. 반드시 이 표 이거 헷갈리지 않게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임차권은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자, 요거 부동산 임차권 임대소득입니다. 대여했을 때. 근데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대상이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이나 이런 점포 임차권, 상가 임차인의 주의로서 권리금 받고 넘기는 이 점포 임차권 같은 것은 요거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주의하고요. 자, 이런 것들 한번 주의해서 봅니다. 자, 이렇게 권리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되는지, 즉 사업소득이 되는지 기타 소득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 아래 동그라미 보면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대로 발생한 소득 이런 것도 자, 요거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이런 거는요. 또 동그라미 3번 채굴권의 대여소득, 광업권자, 종합권자, 덕대가 채굴해가는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 이것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서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읽어보시고 부동산 임대소득으로서 사업소득입니다. 그 니은번에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오해하게 돼 있는데 광업권자 등이 자 자본적 지주인의 수익적 추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 조항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하고 덕대, 분덕대로부터 덕대가 뭐냐고 하는데 여러분 그 부동산 같은 것은 여러분 부동산을 그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또 임대예요. 그러면 그걸 전대라고 하죠. 전차인, 전대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타인의 광고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렸어요. 그 사람이 덕대입니다. 그 사람이 타인의 광고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 덕대가 또 그 다른 사람한테 그 광고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빌려줘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대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은 분철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랬는데 이것을 예전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과 구별될 때 얘기였가지고 요거를 좀 기타소득으로 이걸 고쳐놓습니다. 이거 기타소득으로 고쳐놓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는데 사업소득이 아니라 뭐래요? 기타소득으로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기타소득으로요. 자, 고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업소득, 요거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 요걸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례별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읽어서 눈에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자,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 자, 민법에서 물상보증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 이런 것도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자, 요거 부동산 임대소득 즉 사업소득입니다.
그다음에 2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하고 얻는 소득. 일시적이 어떤 부동산 대하고 빌려주고 대가받으면 임대소득, 즉 사업소득입니다. 광고용으로 토지 가구의 옥상 측면 등을 사용해 갖고 받는 대가는 역시 부동산 임대소득, 즉 사업소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업소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으로서 이거 사업소득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건 3번은 봤었고요. 4번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소득세 통칭 내용인데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의 시설이 공장재단에서 분리돼서 공장재단과 기계 등 시설 별도로 임대하는 경우는 공장재단 부동산 임대소득이고, 근데 기계 등의 시설 임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는데 이 사업소득을 또 뭐라고 고치냐면 기타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자, 보시면은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 부동산 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자, 한번 봅니다. 논밭의 임대소득. 자, 논밭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이용하고 상대가 받을 때 있죠. 요것도 요 소득은 비과세합니다. 옛날에 농업소득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논밭을 타인에게 대여했어요. 자, 작물 생산에 사용하고 대가받을 때 이때는 발생하는 소득은 요거 비과세입니다. 또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인데 양가로 4번 봅니다.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 동그라미 1번 이제 중요한데요. 일개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했을 때 그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자, 이 경우 주택과 부토지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9개의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자, 밑줄입니다. 당연히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지 거래가의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었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고가주택과 국외 해외 소지하는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무조건 요거 임대소득을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밑줄이고요. 동그라미 니은번 이때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고가주택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인데 이거 과세기간 개시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가주택. 자,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아닙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은 한 개 주택 임대도 소득도 이건 과세합니다. 원래는 지금 비과세지만 1개 이하의 주택 소유한 임대소득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법령에 정하는 총 수익금액 합계액이 자, 밑줄입니다. 쭉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요거 비과세입니다.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그래서 이것도 2017년 1월 이후 발생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분부터는 비과세에서 이제 분리과세로 변경되는데, 어떻게든 2016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요거 비과세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택과 주택 부토지 뭐 정의 이런 것들 자, 읽어보시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양도세 1세대 비과세에서는 1주택과 그 부토지 일정 면적까지 부토지 양도량 소득 비과세할 때 그 비과세된 주택 부속토지 범위는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역은 5배, 도시역 밖은 10배였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보면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 정의,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 부속토지란 자, 밑줄입니다. 주택, 이때 주택 부속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로 한다 밑줄이요. 어떤 면적과 어떤 면적 비교해서 넓은 면적이냐? 동그라미 기억금 건물의 연면적 밑줄. 가로 있는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도시역은 5배, 도시역 밖은 10배를 곱해서 산정한 면적. 그래서 건물의 연면적과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역 5배, 도시역 밖은 10배. 이거 비교해가지고 둘 중 어떤 거? 넓은 면적을 주택 부속토지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비과세는 주택 부속토지와 다릅니다. 양도세에서는 무조건 5배를 빼였는데.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박스 안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주택수 계산 또 중요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범위하고 그 다음에 또 비과세. 자, 아까 1개 이하 주택 임대소 비과세 한다는 거. 다만 고가주택과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 임대속도 과세한다는 거. 또 동그라미 3번 이때 1개 이하의 주택 임대속 비과세할 때 주택수 계산입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자 1개 주택으로 봅니다. 1개 이하의 주택 임대속 비과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1개의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9가구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니까 임대속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9가구 거주하고 있어도 다가구 주택은. 자 그래서 세를 주고 있어도요. 1개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1개 주택으로 계산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가구 주택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시험에서는 독립하여 구비된 부분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이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런 거죠. 갑집은 만약에 갑집은 60%, 을집은 자 40%인 을집은 40%인 공동소유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소유주택이 있어요. 갑과 을 공동소유주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갑과 을 공동소유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주택 하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주택을 임대했을 때 얘는 몇 주택 소유하는 자로 보느냐 그러면 자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갑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을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을은. 그러니까 을은 요거 주택을 임대했을 때 1개 주택 소유한 자 임대수로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주택을 임대했을 때는요. 이 공동 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이제 2인 상일 때 각각의 소유를 계산한다. 원래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 빠졌는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꿔요. 자,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동 소유주택의 경우에 공동 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런 틀입니다. 공동 소유자 각각의 주택이 아니라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 소유주택과 일세주택 비과세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일세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주택과 자 그다음에 그 밖에 주택이 있었을 때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자 각자가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일세주택 비과세에서 공동 소유주택은 근데 부동산 임대회에서의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이게 1등이에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상일 때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50%씩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근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원칙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상일 때 비로소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시험에서는 공동 소유주택의 경우 주택수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동 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틀립니다. 네, 강조드렸습니다. 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자,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바꾼다 뻔하지 뭐. 임차 또는 그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도 임대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또는 임차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임차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부부는요. 자, 주택 하나씩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부는 그 주택수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자, 주택수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부부는 주택수 계산만 합산하고 소득세 계산은 물론 따로따로입니다. 이런 것들. 양가로 본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 같은 것은 자,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직접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한번 보시면 되고 뭐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하는 것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나중에 뭐 한번 요 계산 사례 한번 뭐 문제집 같은 거 할 때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3번에 쭉 넘어가서 3번에 우리 부동산 사업소득에서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 같은 거요. 이런 거. 이건 차이점만 한번 의의를 구별하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봅니다. 우리 부동산 여러분 임대업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업과 얘네들은 자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 의의만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건설업이냐 자 매매업이냐 나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봅니다. 다른 거 없이 자 여기 봅니다. 다른 거 없이요. 여기 보시면 건설업과 여러분 자 건설업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과의 차이점은 딴 거 없어요. 부동산 매매업은요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 파는 건데 매매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택, 이것은 주택 이외의 건물을 신축해서 판매합니다. 주택 이외 건물을 신축해서 판매하면 이것이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주택 이외 건물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거 말르면 좀 써드리는 주택 이외 건물을 신축해서 주택 이외 건물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판매하는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냥 뭐 또 근데 건설업은 어떤 거냐면요. 건설업 물론 이제 부동산 매매업은 중개를 목적으로 하여튼 뭐 팔거나 뭐 어떤 뭐 그런 건데 부동산을 토지든 뭐 상가든 뭐 그냥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뭐 이런 건데 여기 건설업은 뭐였어요? 건설업은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합니다.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해요. 자, 이게 건설업입니다.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데 여기 지우다가 제가 이걸 말이 또 혼나갔네. 자, 주택 이외 건물을 이것은 신축이 아니라 매입해서 판매합니다. 자, 매입해서 판매합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은 매입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건설업은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합니다. 딴 거 없어요. 지문에 이게 부동산 매매업이냐 건설업이냐를 구별할 때는 딴 거 없어요. 주택이란 말 들어있고 신축이란 말 들어있고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건설업입니다.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게 건설업이고요. 부동산 매매업은 주택 이외 건물을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주택 이외 건물을 신축해서 판매하거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에 관한 의의 여러분들 읽어보시는데 니은번 한번 봅니다. 양가로 2번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에 의해서 니은번 부동산의 매매 건물의 신축 판매 포함합니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부가시세법상 일과세기간 부가시세법은 1년을 두 기로 나눠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두 기로 나눌 때 일과세기간 내 1회 이상 부동산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한다. 밑줄 짝이요. 자, 1박 2일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합니다. 3회만 취득하기만 하고 판매한 게 없어요. 안 돼요. 자, 2번 사는데 한 번만 팔아도 안 돼요.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주택 신축 판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본다. 밑줄이고요. 주택 신축 판매하는 거니까 건설업입니다. 이런 것들 밑줄 쫙이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 신축 판매업의 의의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양가로 3번 보니까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양도세 과세 체계 그래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양도인데 일식 우발적으로 양도면 양도세고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계속 팔면은 이거 사업소득입니다. 이런 것들. 자, 보시고 부동산 매매 건설업 양도세 납세 협력 의무 이렇게 보시면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건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부동산용 사업소득 범위는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자, 여기까지 우리 강의 들으시라고 이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내용들을 잘 모르겠는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강의를 지금까지 잘 들으셨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좋은 점수로 여러분들이 세법은 결실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블랙박스 이렇게 해서 요약 정리 그 다음에 또 관련한 모의고사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자, 오늘 스스로 이렇게 여기까지 긴 강의까지 고생하시면서 공부하신 여러분 본인 스스로와 또 열강하러 고생한 저에게 힘찬 박수를 치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도록 제가 응원하고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의 합격을 제가 소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